안녕하십니까, 임종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59일째, 벌써 2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3월 11일에 WHO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물리학자 출신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주 인상 깊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병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연대와 이성이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말 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대한 믿음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 광주방송 충국이 코로나19를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긴급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지혜를 모아주실 분 네 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으로 광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 이평영 광주시 복지건강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최전선에 계신 민간 역학조사관이자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과 신민호 교수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주치이십니다. 한영훈 정신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민연구원 원장이시기도 하죠.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으로 감염이 번지고 있는데 교수님, 지난주부터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구와 경북에서는 조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수치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은 광주 전남 지역은 환자 수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제 이런 이유는 아마 방역 당국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처한 부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광주가 좀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신천지 신도 관련된 그 집단 발생이 이제 좀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이제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산발적인 발생 또는 집단 발생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적절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상당히 걱정이고 또 소규모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광주 지역에도 알고 보니까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광주시에서는 지금 콜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시에서도 서울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우리 관내 콜센터가 64개소에 7천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곧바로 저희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같이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근무 실태나 방역 실태를 면밀히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뭐 이 거리를 좀 둔다든지 또 환기를 시킨다든지 발열 체크기를 매일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는 이런 걸 했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이나 또 나이트클럽, 뭐 PC방, 노래방 이런 시설과 또 실내에서 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이런 것도 전수를 조사를 해서 지금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용우 선생님, 이렇게 2달이나 됐습니다, 벌써.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불안하다 해서 이제는 우울하다, 이제는 뭐 짜증난다라고까지 이제 그런 감정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신적으로 조금 위화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느끼는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뭐 확진자의 동선이 발표되면 그 인근에 살고 있거나 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아예 이용하지 못한다든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타지 못하는 어떤 불안 증상부터 몇 시간씩 샤워를 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확인 전화를 하는 그런 강박의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또 기존에 치료를 잘 받고 안정적으로 지내시던 분들 중에서도 어떤 코로나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다시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사실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이 소진돼서 면역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건강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과 마음의 박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대현 평론가님, 온 나라에서 지금 같이 이제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회와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2달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네. 광주 전남만 놓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달이었죠. 기아자동차 강주 공장이 셧다운 일시 중지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 대중국 교역이 좀 증가한 추세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이에도 이제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연기되고 취소되면서 그에 따른 숙박이나 음식점, 이 3차 산업까지 타격을 받는, 그리고 고용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 처했습니다. 한 해로 한국예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강주 전남 지난 2달 동안입니다. 식당의 이용객들이 약 64% 감소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들이 대출 금액이 1조 6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청구에도 2월 기준으로 보면, 강주 지역에 2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5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2달여 시간 동안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확진자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59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광주에서는 18명의 확진자가, 전남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지역 확진자 18명 중 6명은 격리 해제됐고 나머지 12명은 병원 격리, 자가 격리, 시설 격리로 나눠져 관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확진자는 총 5명으로 2월 6일 나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첫 번째 확진자가 격리 해제됐고 나머지 확진자 3명은 현재 병원에서 격리 중입니다. 59일 동안의 코로나19와의 사투, 그동안 광주는 3번의 변화를 겪었는데요.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4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광주 지역 첫 번째 확진자는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감염돼 들어온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450명에 이르고 검진을 위해 들른 진료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될 정도로 광주시는 긴박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2명의 밀접 접촉자만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됐고 이후 광주 지역은 보름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월 20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한 광주 지역 3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광주 확진자는 3월 9일 확진된 15번째 확진자까지 총 9명에 이릅니다. 3월 11일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현황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광주 신천지교회 관련 감염 첫 사례인 3번째 확진자가 퇴원 6일 만에 광주시의 자체적인 후속 검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잠복기 2주 이상의 논란을 촉발시킨 3번째 확진자의 재확진뿐만 아니라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13번째 확진자 역시 지역사회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코로나19, 지역사회에 보다 강도 높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도희였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지금 광주에서는 3번의 변곡점을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주 지역의 3번째 확진자는 재확진을 받았는데 이평 국장님, 광주시의 어떤 적극적인 대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광주 3번 확진자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주월동 학습관에서
이 강사로 공부를, 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당초 질병관리본부 지침보다 좀 더 강화된 지침을 적용했거든요. 특히 이제 신천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해제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만 해제를 하는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이 사람도 이제 격리 기간이 다 해제됐는데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사하는 과정에서 또 양성이 나와서 그렇죠. 네. 현재 이제 재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것이 이제 케이스가 보고가 됐는데 우리 총리께서도 이런 사례들 다른 시도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강화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 권유가 있어서 지금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좀 강화된 이런 지금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시의 대처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워낙 이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요소별로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Q&A를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인호 교수님, 먼저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조금 전에도 이제 광주시의 대처 방안이 나왔는데 3번 확진자의 재확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예.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증상이 있던 사람들이 입원했을 때 어떻게 퇴원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는 다음에 증상이 소실되고 바이러스 검사를 연속해서 2회에서 음전이 되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안 나오면은 격리 해제가 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회복기 환자는 다 증상은 없어지고 아직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이제 퇴원시켜서 네.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의 이 3번 환자 같은 경우도 입원하는 과정에 증상은 소실됐고 아직 바이러스가 확실히 없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지금 퇴원한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주간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3주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3주간 자택에서 바이러스 소실 여부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음성 나오고 한 번은 미결정 상태가 나오고 마지막 그 3주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양성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환자를 볼 때 아주 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구 지역에서는 좀 이런 환자가 흔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는 회복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어쩔 때는 나왔다가 또 미결정됐다가 조금 더 나왔다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제 광주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재입원시켜서 이제 관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광주시에서는 이제 그러나 뭐냐면은 향후에 그 퇴원 환자, 음전이 안 되면은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광주시에서는 환자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지 않는 하기로 이렇게 일단은 저희 지자체 특수한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보면은 증상이 없는데 감염이 된 분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만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증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는 분이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호흡기 감염병 관리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게 무증상 감염자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19에서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얼마이다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했기 때문에 2%보다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과연 전파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의 대부분은 유증상자들 또는 유증상자들이 그 증상이 발생하기 전 하루 전에 잠복기 상태에서의 전파 가능성까지는 이야기 되는데 예. 무증상 감염자가 과연 전파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냐면은 좀 논란은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확진되면 폐 손상이 50% 정도다? 폐 손상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잘못된 말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의 90%는 경증입니다. 예. 경증 환자는 가벼운 감기로 그냥 끝납니다. 그럼 이제 폐렴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중증 환자 이상입니다. 우리가 중증 환자는 중증하고 위중한 중증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나눕니다. 심각 단계의 중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단 폐렴 단계에 가면은 일부 폐소 현상은 있겠죠. 그렇지만 중증 정도에 머무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중한 사람들에서 이제 이 폐소 현상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사망에 이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일부 이제 회복한 사람들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폐소 현상이 일부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은 2% 이내로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높다. 예, 맞습니다. 높습니다. 예.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제 계절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계절 독감이 발생하면 1년에 대략 인구의 한 10%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계절 독감은 2,000명 정도 발생하면 1명 정도 사망합니다. 2,000명 중에 1명인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망률이 낮은 나라라고 하는데도 100명 중에 1명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정리하자면 20배 정도 사망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질 것이다? 일단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들 이미 우리 사람한테서 감기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4종류, 기존에 또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고온에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거 전파력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지만 이게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이라는 것은 전 인구의 70% 가까이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 아니면 또 방역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이게 사그라질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다시 또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다시 또 증가될 가능성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시급한 것이 병상 확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지금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2개소에 있고요. 감염병 전담병원은 우리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원 2개소 105병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 저희 소방학교하고 5.18 교육관에 105병상이 104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시설로는 아직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60실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방역을 우리 재난대책본부 위주로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3월 초에는 이제 지역의 민관 합동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료계 병원 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용우 선생님, 자가격리 중일 때 자가격리된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좀 지역 공동체 자체가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가 이런 지금같이 전염병이 지속되게 되면 어떤 대중들은 어떤 공통적인 감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불안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서의 불안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고 조심하게 되는 또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혐오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요. 확진자나 어떤 전파 위험자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런 혐오의 감정은 실제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숨게 만들기 때문에 방역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책임자, 책임을 묻고 싶은 어떤 희생양 찾기의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특정 사람이라든지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어떤 인신공격 같은 것들은 저는 2차적으로 또 정신과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나 피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적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이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염자들은 어떤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지지와 어떤 격려의 대상이 필요로 하는 어떤 환자분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달 가까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도 쏙쏙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적 문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또 실업 위기에 빠진 분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는 김대영 평론가님, 네. 제 주변에도 그렇고 무급휴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상황을 조금 진단해 주실까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뭐 학교 내 비정규직 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 그리고 프리랜서들, 다양한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국가가 이럴 때 돈을 쓰라고 돈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장기화되고 진전이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모든 혜택을 발휘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실업 위기 때는 뭐 노무사하고 상담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은 국가 그 재난 사태잖아요. 이때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대응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매뉴얼을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또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촉하시면 굳이 노무사라든가 다른 걸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대응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강주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의 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그 산무, 그러니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이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 한도액 그 7천만 원에서 그 1년 이자 1.5%인가요? 예. 이자에 대해서 1인당 최대 259만 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부에 닿을 정도의 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장기화의 경제적인 그 사태가 겹치면 상당히 이후에 회복하기 힘든 이러한 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가 지원 가능한 금액을 늘리고 혜택을 좀 더 다양하게 늘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면은 코로나19로 겪는 고통은 소수, 그 어느 누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겪고 있고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광주방송 전국 특별방송 코로나19 우리는 이길 수 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김세아와 함께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국민 행동수칙 알아볼까요? 손에 묻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손을 씻어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분비물이 손에 묻거나 전파되지 않도록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사용해주세요. 증상이 발현되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세요. 코로나19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런 내용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코로나19는 SNS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네네. 지금 마스크 오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3월 9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71년생이니까 끝번호가 일자입니다. 1, 2, 3, 4, 5,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6, 7, 8, 9, 10. 일주일에 월요일은 1번하고 6번. 제 끝번호가 1이니까 월요일이 포함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매만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주중에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은 주말에 토, 일요일 날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현재 그 10세 어린이
이하 어린이라든가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대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0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주민들 등본을 지참하신다거나 노인분들이 이제 장기 요양을 한다면 장기 요양 인정서 이거를 들고 가시면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오부제라 하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좀 동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SNS를 통해서 그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네. 상당히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식들이 면 마스크라든가 다양한 방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 마스크 얘기 나왔으니까 교수님한테 조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죠. 날마다 아니다 맞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면 마스크 어떻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달라지는 그냥 거죠. 예.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증산을 하고 있긴 하는데 여전히 아마 하루에 한 1,300만 개 정도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이제 4명 중에 1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분량입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면 마스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보통 코로나19라는 것은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남한테서 나온 침방울이 나한테 올 가능성을 좀 막아주긴 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보건 마스크보다는 그 가능성은 좀 이제 낮기는 해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보건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마스크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은 이제는 조금은 내려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코로나19로 바뀐 사회 풍경들 중에서 마스크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밥 먹을 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시청 구내식당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서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패턴을 과감하게 좀 털고요. 특히 이제 많은 직원들이 동시간대에 줄을 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줄 좀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월요일, 금요일은 식당을 중지해서 주변 그 식당가를 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반찬 이런 것을 그 손으로 만질 때 비닐 장갑을 착용하면서 타인에게 이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각 그 부서에서도 회식이나 이런 것을 줄이고 밤에 이런 걸 줄이기 때문에 뭐 일찍 퇴근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청에는 시청 입구에 발열기 체크기는 물론 소독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출근하거나 민원인들이 올 때는 이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예. 특히 저희들이 5.18 40주기를 앞두고 우리 시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처음으로 서울시와 광주시 화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MOU를 체결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코로나19를 통해서 달라진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2달째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임을 자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회식 같은 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진자가 나온 가게라는데 방역은 다 했어도 좀 불안하다라는 것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잠깐 멈춤 운동. 글쎄요. 극단적이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신민우 교수님 간단히 좀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현재 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이제 건강상뿐만 아니라 건강 외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저는 그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위험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발생 안 합니다. 50세 미만에서는 원래 생활로 좀 돌아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초중고는 당연히 다시 개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에서는 보통 100명 중에 1.5명, 70세에서는 100명 중에 5명, 80세에서는 100명 중에 10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70세는 가급적이면은 밖에 나오는 그런 활동들을 좀 안 하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백신과 관련해서 예방과 관련해서 예방 수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백신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마음 백신이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용운 전문의께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어떤 7가지 마음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자면 예. 첫 번째로는 격려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많이 불안해하진 않아. 라는 식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스트레스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 백신입니다.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서 내가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린다든가 예.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천 백신입니다.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쓰기라든지 30초간 손 씻기라든지 기침할 때 옷으로 가리고 하기라든지 이런 우리 모두가 어떤 정한 약속들을 스스로 잘 지키고 어떤 그런 실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백신인데요. 사실 요즘 너무 많은 가짜 뉴스들이 네. 급속도로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 자체에서 또 시민들이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또 그 정보들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공부하기는 어떤 특정 시간에만 정확한 뉴스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요, 희망 백신인데요. 물론 지금 상황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종식이 될 것이라는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정보 백신입니다. 보건소라든지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통합심리지원단 같은 좀 구체적이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정확히 미리 조금 알아두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균형 백신인데요. 이런 시기가 지속되면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정과 이성의 균형, 그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 그리고 걱정과 안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마음 백신들에 대한 수칙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그러게요. 네, 잘 활용한다면 어떤 정신건강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정말 7가지의 백신을 쭉 말씀하셨는데 단계별로 우리 개인들이 이 백신들의 단계를 좀 거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희망 백신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의 백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지쳐 있다라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걸 구성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 백신을 이렇게 배포한 곳이죠. 확진자나 가족들 그리고 격리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어떤 각 지역에 또 정신과 어떤 국립 정신과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어떤 무료로 심리 지원 위기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께서 도움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도움과 함께 이 위기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불안한 그런 코로나19 사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죠. 바로 그 증거가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의 최전선으로 달려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의료진 가운데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의료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오성훈 간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대구와 경북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부터 좀 전해 들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청도 대남병원에 이제 근무를 먼저 했었고요. 네, 이제 그쪽 상황이 좀 괜찮아져서 환자분들이 다 완치가 되거나 이제 이송이 돼서 지금 저는 안동의료원으로 다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료원은 지금 약 135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계시다가 지금은 약 1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를 간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말에 가셨는데 지금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요? 네, 우선은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SNS 가운데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보호복이라든지 식사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소식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그것 가운데 가서 그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지 느끼고 그들을 직접 간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호복을 입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보호복을 입으면 온몸에 그 땀이 이제 10분만 입어도 흐르고 그 열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열기가 얼굴 쪽으로 이제 다 올라오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고글에 습기가 차고 이제 시야가 흐려지면서 이제 땀이 나도 땀을 닦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고 그것을 입고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날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나눔과 연대의 정신 때문에 잘 버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곳에서 느끼는 나눔과 연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저라는 한 명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보람되고 하루하루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저로 인해서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통해서 그분들이 완치되고 이제 이송될 때는 정말 그들이 뿌듯하고 그들이 고맙다고 할 때는 정말 저희도 보람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잘 버티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오성훈 간호사님 건강하시고 잘 끝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눔과 연대에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당장의 복지 공백으로 또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오늘 회관 같은 것들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하는데 특히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취약계층이 빠른 변화에 더 취약하다. 이게 이제 슈멀 하우징 법칙이라는 건데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가 그 정책의 급변한 변화에 의해서 항상 그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층의 감염률이라든가 사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격리라든가 거리두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또 외롭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그래서 좀 방금 나눔과 연대 정신으로 많이 좀 찾아뵙는 그리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역시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나눔 연대 정신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재난대처의 최고라는 지금 그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와 나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도 희망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금요일이 곱게 핀 봄꽃만큼 설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30년이 된 순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인데요. 잘 살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막 악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코로나19 속에서도 모이는 이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시는 게 그게 제일로 저희들도 아픈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웃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 중에 오늘은 도시락 봉사하는 날. 봉사대의 자문위원 김응수 씨는 매주 10인분의 도시락을 싸주시는 도시락 천사이신데요. 오늘도 따뜻한 국과 반찬을 골고루 담아주셨습니다. 철저한 제가 검수를 하고 매일 들어오는 그런 식자재로 그래서 정성껏
또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 도시락 배달 준비 완료. 매곡동으로 건너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행여 점심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간 잘 지내셨을까요? 김하고 감사합니다. 흘러가고 여러분. 봉사단은 언제나 대환영. 이빨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시다며. 여기 우게 틀리고 밑에도 보니까 몇 개 아니면 맨 해양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곰탕을 따로 또 해왔어. 예, 아이고. 어머니 드시라고. 고맙습니다. 부모님도 드셔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예. 아이고. 그만 났어. 뺏어 잡수세요. 아이고.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것. 바로 사람 사는 정이죠. 정을 주고받은 지도 벌써 4년.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이 됐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부를 여쭙고 집안도 구석구석 살피면서 혼자 지내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는지 들여다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또 저희들이 또 고쳐드리고 또 채워드리고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안 부족해요. 경로당도 마을회관도 잠겨있는 요즘. 덩그러니 혼자 계실 어르신들이 늘 마음 쓰입니다. 아이고, 3년 이상 만났는데 뭐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어르신들도 봉사단이 든든한 버팀목 같으시답니다. 이렇게 오셔갖고 참 좋은 말씀 해줄 때 용기를 내갖고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럴 때 고맙죠. 오로지 바라는 건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 것뿐인데요.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고 가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와서 보고 가니까 너무 좋죠. 그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다시 뵙고 또 다시 찾아가는 그런 봉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밥심을 나누는 식구. 이 따뜻한 나눔이 있어 코로나19 걱정도 사그러들 수 있는 거겠죠? 네, 와, 바로 저런 모습들이 정말 아까 말한 그런 희망 백신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평우 국장님,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복지 대책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 21일부터 관내에 있는 27개 경로 식당을 사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락이나 또 대체식을 계속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 배달을 해서 식사에 이제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노인 등 감염병 취약 계층이 이번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또 노숙인 재활시설 이 2개소를 저희들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추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예방적 코호트는 이제 확대할 것은 그때 이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 나가는 거 보면은 전남 지역에서 또 광주 지역에서 특산품 도시락 뭐 대구와 경북 민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훈훈한 미담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네, 영암에 이제 양만여비에서 장어 도시락을 대구로 보냈고요. 네. 진도군에 이제 범동, 울금, 낙지 뭐 이런 특산물들을 보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진도군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땅은 범동을 키우고 국민은 희망을 키워주셨습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만큼 강주 전남의 시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재난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불안한 현실에서 앞장서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항상 의로운 점들이 자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도 이게 좀 모범돼서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런 나눔과 연대의 움직임들이 사실 물질적으로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정신적으로도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면 어떤 이타적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 후에 어떤 심리적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된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어떤 자원봉사자들이나 뭐 기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남을 돕는 행위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나의 정신 건강과 나의 행복감을 올려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눔과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공감이라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공감의 능력이야말로 어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을 지키면서 나눔과 연대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 작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힘낼 수 있는 말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 국장님. 네. 우리 시와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말 물 쉴 틈 없는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한다든지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예방 수칙은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증상이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절대 뭐냐면은 밖에 나가거나 따로 뭐 병원에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영훈 전문의님. 네. 정신의학적으로 불안은 또 다른 어떤 성장과 발전의 어떤 동력과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희망의 믿음을 갖고 혐오와 배척이 아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 위기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평론가님. 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상을 보면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2,4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기의식 대응이라든가 가도할 정도로 저희가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우리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사용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고의 검사 속도, 또 뛰어난 진단 능력,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 시스템과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자, 이렇게 이런 찬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더욱 강하게 결집하고 서로 돕는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들만의, 대한민국만의 희망 백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마다 제자리에서 각자 희망 백신을 만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함께 잘 이겨나가야겠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 특별방송 코로나19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